현관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문 앞에서 멍하니 서 있는데 며느리 박혜진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죠. 어머니, 오늘부터 집 관리는 저희가 할게요. 어머니는 내일 요양원 입소하면 되세요. 관리라니요. 내 인생을 남이 관리한다는 말이 그토록 잔인할 줄은 몰랐습니다. 아들 이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 몇 번, 그리고 단 한 줄. 엄마, 상황 좀 이해해줘. 이게 우리 모두를 위한 길이야. 그날 밤 저는 짐한 보따리와 함께 엘리베이터에서 쫓겨났습니다. 비가 왔는지 제가 울었는지 발끝까지 젖어드는 건 하나였어요. 이 집도 나도 필요 없다는 그들의 결정. 그로부터 정확히 90일. 같은 현관 앞에서 박혜진이 두 손을 모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도와주세요. 다 돌려드릴게요. 제발. 믿기 어려우시죠? 저는 떠난 게 아니라 판을 바꾸러 나갔습니다. 도장은 내 손에, 계약은 내 이름으로, 인생의 열쇠는 다시 내 주머니로. 이건 괴상한 범죄 조직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족의 욕망, 대출 서류 한 장, 도장 하나가 만든 아주 현실적인 전쟁. 그리고 72세의 주부가 그 전쟁을 어떻게 끝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끝까지 보세요. 마지막 1분이 이 집의 주인이 누구인지 증명합니다. 김영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저녁 뉴스를 보고 있었다. 72년을 살아오며 익숙해진 평온한 일상이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5년이 흘렀지만 그가 남겨준 이 아파트에서 보내는 시간들은 여전히 소중했다. 40평대의 오래된 아파트였지만 시세로 따지면 4억은 좋게 나갈 것이었다. 어머니, 저녁 드셨어요? 현관문이 열리며 며느리 박혜진이 들어왔다. 언제나 그렇듯 정중한 목소리였다. 뒤이어 아들 이민호도 넥타이를 느슨하게 푼 채 따라 들어왔다. 아직이야. 너희 올 줄 알고 기다렸거든. 김영자는 텔레비전 소리를 줄이며 일어섰다. 45년 전 낳은 외아들 이민호는 여전히 그녀의 자랑이었다. 금융회사에서 과장직까지 올라갔고 동네에서는 효자로 소문이 자자했다. 며느리 박혜진도 예의 바르고 살뜰했다. 어머니 무릎은 좀 어때요? 지난번에 아프다고 하셔서. 그때보단 낫다. 파스 붙이니까 좀 나아졌어. 김영자는 부엌으로 향했다. 미리 준비해둔 김치찌개를 데우고 밑반찬을 꺼내며 정신없이 움직였다. 자식들이 오면 언제나 그랬다. 하지만 오늘따라 두 사람의 목소리가 이상했다. 뭔가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지금이 기회야. 부동산 시세도 오르고 있고. 이민호의 목소리였다. 김영자는 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그런데 어머니가 동의하실까? 갑자기 담보대출 얘기를 꺼내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박혜진의 목소리가 조금 더 낮아졌다.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어머니는 워낙 순하시잖아. 사업 자금이 급하다고 하면 이해해 주실 거야. 김영자의 손이 떨렸다. 담보대출? 사업 자금? 그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알 수 없었지만 가슴 한편이 불안해졌다. 그런데 만약 사업이 잘못되면 어떡해?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정 안 되면 어머니를 좋은 요양원으로 모시고 집은 우리가 관리하면 되잖아. 요양원? 김영자는 숨이 막혔다. 설마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었다. 그래도 조심해야 할 것 같아. 수정이가 눈치챌지도 모르고. 수정이는 괜찮아. 어차피 어머니 건강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니까. 김영자는 부엌벽에 기대어 섰다. 다리에 힘이 빠졌다. 평생을 헌신하며 키운 아들이, 그리고 정성스럽게 대해준 며느리가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니. 더 충격적인 것은 딸 이수정마저
그들 편인 것처럼 들렸다는 사실이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언제 부엌으로 온 건지 박혜진이 김영자의 어깨를 붙잡고 있었다. 괜찮다. 그냥 어지러워서. 김영자는 애써 평상시처럼 행동했다. 하지만 마음은 온통 방금 들은 대화로 가득했다. 저녁 식사 내내 김영자는 아무 일 없는 듯 대화에 참여했다. 이민호는 회사 일을 얘기했고 박혜진은 동네 소식을 전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 어디에도 미안함이나 죄책감은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평소보다 더 친절하고 다정했다. 어머니, 요즘 몸이 많이 안 좋으시죠? 이민호가 김영자의 손을 잡았다. 그런 거 없는데? 아니에요. 무릎도 아프시고 지난번엔 어지럽다고도 하셨잖아요. 병원 한번 다녀오시는 게 어때요? 김영자는 아들의 눈을 바라봤다.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 같았지만 이제는 그 진심조차 의심스러웠다. 두 사람이 돌아간 후 김영자는 홀로 거실에 앉아 있었다. 텔레비전은 꺼져 있었고 적막한 밤이 그녀를 감쌌다. 40년 넘게 살아온 이 집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다. 아들 부부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그때 핸드폰에서 메시지 알림 소리가 들렸다. 박혜진이 두고 간 핸드폰이었다. 김영자는 며느리를 불러 핸드폰을 돌려주려 했지만 화면에 뜬 메시지를 보고 멈춰섰다. 엄마, 오빠들 계획 알고 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김영자의 눈이 커졌다. 딸 이수정이 보낸 메시지였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달라 보였다. 딸은 오빠 부부 편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들의 계획을 알고 자신을 도우려 하고 있었다. 김영자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충격과 분노, 그리고 실망이 한꺼번에 밀려왔지만 동시에 딸에 대한 안도감도 느껴졌다.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72년을 살아오며 언제나 가족을 위해 희생해왔다. 남편을 뒷바라지하고 자식들을 키우며 며느리를 챙기느라 자신의 삶은 뒷전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자신을 지킬 시간이었다. 김영자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이 집을 천천히 둘러봤다. 남편과 함께 만들어온 추억들, 아이들을 키우며 쌓아온 시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공간이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빼앗으려는 사람들이 바로 자신이 가장 사랑한 가족들이라는 사실이 가장 아팠다. 그러나 김영자는 더 이상 무기력한 희생자로 남아있지 않기로 결심했다. 딸이 보낸 메시지가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다. 내일부터는 달라질 것이다. 아들 부부가 상상도 못한 반격이 시작될 것이다. 밤이 깊어갔지만 김영자는 잠들지 않았다.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오랜 친구이자 변호사인 정수민에게 전화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딸 이수정과도 은밀히 연락을 취해야 했다. 김영자는 처음으로 자신만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 새벽 5시 김영자는 잠에서 깼다. 평소보다 2시간이나 일찍 일어난 것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머리는 맑았다. 밤새 뒤척이며 세운 계획들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정수민 변호사에게 연락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너무 이른 시간이라 점심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김영자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준비를 했다. 아들 부부가 눈치채지 않도록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해야 했다. 오전 8시 이민호가 출근 준비를 하며 거실로 나왔다.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나이 들면 잠이 없어진다더니 그런가 봐. 김영자는 아들에게 아침을 차려주며 말했다. 겉으로는 평상시와 같았지만 속으로는 어젯밤 들은 대화가 계속 떠올랐다. 어머니,
오늘 혜진이랑 병원 가보시는 거 어때요? 건강검진 한번 받아보시고. 괜찮다. 아픈 데도 없는데 뭐하러. 그래도 정기검진은 받아야죠. 나이도 있으시고. 김영자는 아들의 말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갑자기 병원을 가자고 하는 것도 나이를 운운하는 것도 모두 어젯밤 계획과 연관된 것일까? 생각해보마. 이민호가 출근한 후 박혜진이 부엌으로 왔다. 어머니, 어젯밤에 제 핸드폰 여기 두고 갔더라고요. 혹시 보셨어요? 김영자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어젯밤 이수정이 보낸 메시지를 봤다는 것을 들킬 수는 없었다. 거실 소파 위에 있던 것 같던데. 가져가렴. 감사해요. 그런데 어머니, 오늘 병원 같이 가실래요? 남편이 걱정이 많아서. 또 병원 얘기였다. 김영자는 이제 확신했다. 그들은 자신을 병원에 데려가서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그것을 구실로 무언가를 진행하려는 것 같았다. 오늘은 안 돼. 약속이 있어. 무슨 약속이세요? 동창 만나기로 했거든. 김영자는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실제로도 정수민을 만날 예정이었으니 완전한 거짓은 아니었다. 박혜진이 나간 후 김영자는 즉시 정수민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민아, 나야. 영자. 영자야? 이렇게 일찍 전화하다니 무슨 일이야? 급한 일이 생겼어. 지금 당장 만날 수 있어? 전화 너머로 정수민의 당황스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47년 동안 알고 지낸 친구였지만 김영자가 이렇게 급하게 연락한 적은 거의 없었다. 물론이지. 사무실로 와. 10시에. 김영자는 전화를 끊고 외출 준비를 했다. 그런데 문득 딸 이수정과도 연락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젯밤 메시지는 분명 자신에게 힘이 되어줄 것이라는 신호였다. 수정아, 엄마야. 엄마,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이상해요. 너 지금 어디 있어? 회사에 있어요. 왜요? 점심때 시간 돼?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 이수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네, 시간 낼게요. 어디서 만날래요? 정수민 이모 사무실 근처 카페로 와. 위치 문자로 보낼게. 김영자는 전화를 끊고 집을 나섰다. 40년 넘게 살아온 집을 나서며 뒤돌아보니 오늘부터는 모든 것이 달라질 것 같았다. 정수민의 사무실은 강남역 근처에 있었다. 법무법인의 파트너 변호사로 일하는 정수민은 김영자와 고등학교 동창이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가족처럼 지내온 사이였다. 영자야,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 무슨 일이야? 정수민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김영자를 맞았다. 수민아, 내가 지금 말하는 걸 듣고 놀라지 마. 김영자는 어젯밤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다. 아들 부부가 자신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한다는 것, 최악의 경우 요양원으로 보낼 계획까지 세웠다는 것, 가리고 딸이 보낸 비밀 메시지까지. 정수민은 점점 심각해지는 표정으로 김영자의 말을 들었다. 이런, 내가 민호를 그렇게 좋게 봤는데 정말 그런 말을 했어? 내 귀로 직접 들었어. 수민아, 나 어떻게 해야 해? 정수민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다. 일단 법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정리해보자. 집은 내 명의로 되어 있지? 응, 남편이 내 이름으로 해뒀어. 그럼 담보 설정도 내 동의 없이는 불가능해. 하지만 만약 내가 서류에 도장을 찍어줬다면? 그런 서류는 본 적도 없어. 다행이야. 그런데 앞으로는 조심해야 해. 혹시나 해서 말인데 내 도장이랑 인감증명서는 어디 있어? 김영자는 깜짝 놀랐다. 그런 것까지 생각해야 한다니. 집에 있어. 서랍 안에. 오늘 당장 은행 대여금고로 옮겨.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집 매매에 관련된 서류들도 모두 확인해 봐야겠어. 김영자는 정수민의 말을 들으며 상황의 심각성을 더욱 실감했다. 이것은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니라 재산을 둘러싼 전쟁이었다. 수민아, 나는 어떻게 해야 해? 일단은 평상시처럼 행동해. 절대 눈치채게 하면 안 돼. 그리고 모든 상황을 기록해둬. 언제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김영자는 정수민과 1시간 넘게 상의한 후 카페로 향했다. 딸 이수정을 기다리는 동안 마음이 복잡했다. 과연 딸을 어디까지 믿어도 될까? 엄마. 이수정이 급하게 들어왔다. 42세의 딸은 여전히 김영자 눈에는 어린아이 같았다. 수정아, 앉아. 김영자는 딸의 손을 잡았다. 이수정의 눈에서 걱정과 미안함이 동시에 보였다. 엄마, 어젯밤 제 메시지 보셨죠? 그래서 너를 불렀어. 정말 오빠가 그런 계획을 세웠어? 이수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김영자가 모르는 더 많은 사실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오빠가 1달 전부터 저한테 계속 물어봤어요. 엄마 건강은 어떤지, 혼자 계시기 힘들어 하시는지. 처음에는 정말 걱정해서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며느리가 저한테 은근히 말하더라고요. 엄마를 좋은 요양원에 모시는 게 어떻겠냐고. 집에 혼자 계시면 위험하다면서. 김영자의 얼굴이 굳어졌다. 저도 처음에는 정말 엄마를 생각해서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젯밤에 우연히 오빠 전화를 들었는데 사업 자금 얘기를 하더라고요. 집을 담보로 잡는다고. 너는 왜 나한테 미리 말하지 않았어? 확실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오빠가 설마 그럴까 싶어서. 하지만 어젯밤에 확신했어요. 이수정은 눈물을 글썽였다. 엄마, 저는 절대 오빠 편이 아니에요. 엄마가 걱정돼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김영자는 딸의 손을 꽉 잡았다.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과 함께 싸울 준비가 됐다는 각오가 섰다. 수정아, 엄마가 뭘 해야 하는지 알겠어? 네,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날 오후 김영자는 집으로 돌아와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 준비를 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전쟁이 시작됐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정수민과 이수정이라는 든든한 조력자를 얻은 지금 더 이상 무력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김영자는 그 어느 때보다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겉으로는 평범한 일상을 유지하면서도 은밀하게 모든 준비를 완료해가고 있었다. 정수민의 조언에 따라 인감도장과 중요 서류들은 이미 은행 대여금고로 옮겼다. 그리고 부동산 시세도 꼼꼼히 조사했다. 40년 된 아파트였지만 강남 한복판이라는 입지 덕분에 4억 2천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었다. 한편 아들 부부는 점점 노골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꼭 병원 가세요. 제가 예약해놨어요. 박혜진이 김영자 앞에 건강검진 예약증을 내밀었다. 내가 언제 가겠다고 했어? 어머니, 건강이 우선이에요. 요즘 자꾸 어지럽다고 하시잖아요. 김영자는 며느리의 말에 속마음을 들킬까봐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그래, 시간 내서 가볼게. 그리고 어머니, 혹시 최근에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연락 온 적 있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김영자는 깜짝 놀랐다. 무슨 소리야? 아니에요. 요즘 부동산 시세가 많이 올라서 집값 조회하는 전화가 자주 온다고 하더라고요. 김영자는 며느리의 의도를 눈치챘다. 집값을 은근히 떠보는 것이었다. 그런 전화 안 와. 와도 받지 않을 거고. 그날 저녁 이민호가 퇴근 후 김영자에게 다가왔다. 어머니,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뭔데? 혹시 요즘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 없으세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 김영자는 아들의 연기에 감탄했다. 정말 효자 같은 표정과 목소리였다. 별일 없어. 연금이랑 적금 이자로 충분해. 그게 아니라 만약 큰 돈이 필요하시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시는 방법도 있어요. 요즘 금리도 낮고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다. 김영자는 속으로 냉소했지만 겉으로는 관심 있는 척했다. 담보대출? 그게 뭐야? 집을 담보로 해서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거예요. 어머니 집 정도면 3억은 쉽게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런 게 있구나. 그런데 그 돈을 뭐 하려고? 이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사실은 제가 사업 기회가 하나 생겼어요. 동료랑 함께 투자 회사를 차리는 건데 자금이 좀 부족해서요. 얼마나 필요한데? 2억 정도요. 어머니가 담보대출로 돈을 빌려주시면 사업이 성공하면 바로 갚아드리고 이자도 드릴게요. 김영자는 아들의 말을 들으며 분노가 치밀었지만 꾹 참았다. 생각해 볼게. 그날 밤 김영자는 이수정에게 전화했다. 수정아, 오빠가 오늘 직접 말했어. 담보대출 받아서 사업 자금 빌려달라고. 정말요? 벌써 그렇게 나왔어요? 내가 생각해 보겠다고 했어. 근데 너도 이 얘기 들었어? 네, 오빠가 저한테도 말했어요. 엄마를 설득해 달라고. 사업이 잘 되면 엄마도 좋은 일이라면서요. 김영자는 한숨을 쉬었다. 수정아, 이제 정말 행동에 나서야겠어. 엄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수민이한테 말했더니 집을 금매로 내놓는 게 어떻겠냐고 하더라. 오빠들이 눈치채기 전에. 금매요? 그럼 시세보다 싸게 팔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오빠들 손에 넘어가는 것보다는 낫지. 그리고 나는 이 집에서 계속 살 필요도 없어. 이수정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다. 엄마, 정말 그렇게 하시려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오빠들 눈치 못 채게. 다음 날 김영자는 정수민과 함께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았다. 집을 파시겠다고요? 갑자기 왜요? 부동산 업자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사정이 있어서 급하게 현금이 필요해요. 그럼 시세보다는 조금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시세가 4억 2천 정도인데 금매로 내놓으시면 3억 8천에서 4억 선에서 거래될 것 같습니다. 김영자는 정수민과 눈을 마주쳤다. 좋아요. 최대한 빨리 매물을 올려주세요. 네, 사진 촬영하고 매물 올리는데 이틀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김영자는 복잡한 심경이었다. 40년 넘게 살아온 집을 떠난다는 것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그 집이 자신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탐욕스러운 가족들의 표적이 되었다는 사실이 더 견디기 어려웠다. 그 주말 김영자는 며느리와 함께 병원에 갔다. 건강검진 결과는 나이에 비해 양호한 편이었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다만 무릎 관절이 좀 약해진 것 같으니 조심하시고요. 의사의 말에 박혜진이 과도하게 반응했다. 무릎이 안 좋으시면 계단 오르내리기도 힘드시겠어요. 우리 아파트는 5층이잖아요. 김영자는 며느리의 의도를 간파했다. 건강상의 이유로 집을 떠나야 한다는 명분을 만들려는 것이었다. 엘리베이터 있어서 괜찮아. 그래도 혹시나 하잖아요. 요양원이나 실버타운도 많이 좋아졌다더라고요. 김영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지만 꾹 눌러 참았다. 이제 며칠만 더 견디면 됐다. 월요일 오후 부동산 업자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 벌써 매수 희망자가 나타났어요. 젊은 신혼부부인데 조건이 맞으면 바로 계약하겠다고 해요. 조건이 어떻게 돼? 3억 9천에 현금 거래요. 어떠세요?
김영자는 잠시 생각했다. 원래 시세보다는 3천만 원 정도 낮았지만 현금으로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다면 나쁘지 않았다. 좋아요. 언제 계약할 수 있어요? 내일 당장 가능해요. 매수자가 급하게 이사하고 싶어 해서요. 김영자는 전화를 끊고 이수정에게 연락했다. 수정아, 내일 집 계약해. 내가 와서 도와줘. 네, 엄마. 오빠들은 모르죠? 응, 아무도 몰라. 오빠는 회사에 있을 거고 혜진이는 친정에 간다고 했어. 다음 날 오전 김영자는 이수정과 함께 부동산 사무소에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매수자는 30대 초반의 신혼부부였다. 좋은 집 감사합니다. 소중히 사용할게요. 젊은 부부의 인사를 받으며 김영자는 묘한 기분이었다. 새로운 가족이 이 집에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계약이 끝나고 김영자는 3억 9천만 원의 현금을 확보했다. 그 돈으로 즉시 경기도 외곽의 작은 아파트를 구매했다. 25평짜리 깔끔한 신축 아파트였는데 가격은 2억 5천만 원이었다. 남은 1억 4천만 원은 자신의 노후 자금으로 따로 관리하기로 했다. 모든 절차가 끝난 것은 오후 4시경이었다. 김영자는 이수정과 함께 새 집을 보러 갔다. 엄마, 여기 깨끗하고 좋네요. 공기도 맑고. 그래, 이제 여기서 새로 시작하는 거야. 김영자는 새 집의 거실에 서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이제 아들 부부가 아무리 탐욕을 부려도 소용없었다. 그들이 노리던 집은 이미 다른 사람의 것이 되었고 자신은 안전한 곳으로 피해 있었다. 그날 저녁 김영자는 원래 집으로 돌아가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을 준비했다. 이민호가 퇴근해서 돌아올 때까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행동해야 했다. 어머니, 담보대출건은 생각해 보셨어요? 저녁 식사 중에 이민호가 또다시 물었다. 응, 생각해 봤는데 좋은 것 같아. 이민호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요? 그럼 내일 은행에 가볼까요? 그래, 가자. 김영자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드러날 텐데 지금까지는 이 연기를 계속해야 했다. 그날 밤 김영자는 40년 넘게 살아온 집에서의 마지막 밤을 보냈다. 추억이 깃든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배신당한 상처만 남은 곳이었다. 내일부터는 진짜 전쟁이 시작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이민호는 들뜬 마음으로 일찍 집에서 나갔다. 오늘 어머니와 함께 은행에 가서 담보대출 절차를 밟을 예정이었다. 2억 원의 사업 자금을 확보하면 동료와 함께 시작할 투자 회사가 궤도에 올라갈 것이었다. 어머니, 준비 다 되셨어요? 오후 2시 이민호가 은행 서류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현관문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다. 새 페인트 냄새였다. 이상한데? 이민호는 열쇠로 문을 열려고 했지만 열리지 않았다. 분명히 맞는 열쇠인데 들어가지지 않았다. 어머니, 어머니. 아무리 벨을 눌러도 대답이 없었다. 이민호는 핸드폰으로 김영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 지금 어디 계세요? 문이 안 열려요. 아, 민호야. 미안해. 깜빡했네. 김영자의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다. 깜빡하셨다는 게 뭐예요? 그리고 열쇠가 왜 안 맞아요? 집 팔았거든. 전화 너머로 김영자의 담담한 목소리가 들렸다. 이민호는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요? 집을 팔았다고요? 응, 어제 계약했어. 오늘 잔금 치르고 명예 이전도 끝났고. 이민호는 다리에 힘이 빠져 현관문에 기댔다. 어머니,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제가 지금 집 앞에 서 있는데 다른 사람이 살고 있어요. 농담 아니야. 정말 팔았어. 그때 안에서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누구세요? 여기 저희 집인데요. 이민호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인터폰 너머로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잘못 왔나 봅니다. 이민호는 비틀거리며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머릿속이 새하였다. 어머니가 집을 팔았다는 것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다. 어머니, 지금 어디 계세요? 당장 만나야겠어요. 나는 새 집에 있어. 주소 문자로 보낼게. 김영자가 보낸 주소는 경기도 성남의 한 아파트 단지였다. 이민호는 급하게 차를 몰고 그곳으로 향했다. 1시간 후 이민호는 25평짜리 새 아파트 앞에 서 있었다. 벨을 누르자 김영자가 나왔다. 어머니. 이민호는 어머니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다. 어머니, 대체 무슨 일이에요? 왜 갑자기 집을 팔으신 거예요? 김영자는 아들을 거실로 안내했다. 새 집은 깔끔하고 아늑했다. 모든 가구도 새로 장만한 것 같았다. 앉아라. 김영자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권위가 있었다. 어머니,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어떻게. 상해? 김영자가 아들을 쳐다봤다. 그 눈빛이 차갑다는 것을 이민호는 처음 느꼈다. 내가 나한테 담보대출 받아서 사업 자금 쓰겠다고 했을 때 상의했어? 이민호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그건 어머니를 위한 일이기도 하고. 나를 위한 일? 김영자는 냉소적으로 웃었다. 민호야, 나는 다 알고 있어. 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혜진이랑 나눈 대화 다 들었어. 내 집을 담보로 돈 빌려서 사업하고 안 되면 나를 요양원에 보낼 계획까지. 이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어머니, 그건 오해예요. 저희가 정말 어머니를 요양원에. 오해가 아니야. 내 입으로 직접 말하는 걸 들었거든. 김영자는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다가 차를 끓여왔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집을 파실 거면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지. 왜? 김영자의 반문에 이민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내 집은 내가 마음대로 팔 수 있는 거 아니야? 너희 허락받고 팔아야 해? 그게 아니라. 그럼 어머니는 어떻게 사실 거예요? 너 보다시피 잘 살고 있잖아. 이 집도 내 돈으로 샀고. 이민호는 주변을 둘러봤다. 정말로 어머니가 혼자 살기에는 적당한 크기였고 모든 것이 새 것이었다. 그럼 원래 집 한 돈은? 그게 내가 알 일이야? 김영자의 단호한 목소리에 이민호는 더 이상 묻지 못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이수정이 들어왔다. 엄마 왔어요. 수정아, 왔구나. 김영자의 표정이 밝아졌다. 이민호는 동생을 보며 희망을 품었다. 수정아, 너도 엄마 말 좀 해봐. 갑자기 집을 파시다니. 하지만 이수정의 반응은 이민호의 예상과 달랐다. 오빠, 엄마가 잘하신 것 같은데? 뭐? 엄마가 행복해 보이시잖아. 새 집도 예쁘고. 이민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동생을 바라봤다. 수정아, 너 엄마 편을 드는 거야? 편을 든다기보다는 엄마 결정을 존중하는 거지. 이수정은 담담하게 말했다. 그리고 오빠 엄마한테 담보대출 받아서 사업하려던 거 맞지? 이민호는 동생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너도 알고 있었어? 응, 알고 있었어. 그래서 엄마를 도왔지. 도왔다고? 김영자가 입을 열었다. 수정이가 너희 계획을 미리 알려줬거든. 덕분에 준비할 시간이 있었어. 이민호는 자신이 완전히 포위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머니도 동생도 모두 자신을 반대편에 두고 있었다. 어머니, 그럼 제 사업은 어떻게 해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하는 거지. 내 돈으로. 제 돈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께 도움을 청했던 거잖아요. 민호야, 나는 너희 ATM이 아니야.
김영자의 말에 이민호는 할 말을 잃었다. 그때 이민호의 핸드폰이 울렸다. 박혜진에게서 온 전화였다. 여보, 지금 어디야? 집에 못 들어가겠어. 열쇠가 안 맞아. 나도 지금 상황 파악 중이야. 어머니가 집을 팔으셨어. 전화 너머로 박혜진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뭐라고? 집을 팔았다고? 지금 어머니 새 집에 와 있어. 주소 보낼게. 30분 후 박혜진이 새 집으로 들이닥쳤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박혜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혜진아, 앉아. 어떻게 저희한테 한마디 말씀도 없이 집을 파실 수가 있어요? 내가 왜 너희한테 허락받고 팔아야 해? 김영자의 반문에 박혜진은 말문이 막혔다. 그게 아니라 저희도 그 집에서 살았잖아요. 추억도 있고. 추억? 김영자는 쓴웃음을 지었다. 너희가 나를 요양원에 보내고 집을 빼앗으려던 것도 추억이지. 박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머니, 그런 말씀을 어디서? 직접 들었어. 너희가 나눈 대화다. 박혜진은 이민호를 쳐다봤다. 이민호는 고개를 푸 숙였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저희가 정말 그럴 생각이었던 건 아니에요. 그럼 뭘 생각이었는데? 김영자의 날카로운 질문에 박혜진은 대답하지 못했다. 혜진아, 나는 너희가 내 등 뒤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다 알고 있어. 이제 와서 변명하지 마. 그때 이민호의 핸드폰이 또 울렸다. 회사 동료에게서 온 전화였다. 민호야, 사업 자금 준비는 어떻게 됐어? 내일까지 입금해야 한다고 했잖아. 이민호는 전화를 받고 나서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 정말 저를 도와주실 생각은 없으세요? 없어. 김영자의 대답은 단호했다. 그럼 제 사업은 물 건너간 거네요. 그런 셈이지. 이민호는 주저앉았다. 몇 달 동안 준비해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 너무하지 않아요? 박혜진이 울먹이며 말했다. 너무해. 김영자는 며느리를 바라봤다. 너희가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던 건 너무하지 않고? 그건 됐어. 이제 그만 가렴. 너희 갈 곳도 있을 거 아니야. 김영자는 일어서서 현관문을 열었다. 어머니, 정말 이럴 거예요? 이민호가 마지막으로 애원했다. 민호야, 앞으로는 내 힘으로 살아가거라. 그게 어른이 되는 거야. 이민호와 박혜진은 할 수 없이 집을 나섰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그들의 마지막 희망마저 끊어버리는 것 같았다. 차 안에서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여보, 이제 어떻게 해? 박혜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모르겠어. 완전히 당했네. 이민호는 스티어링 휠을 꽉 잡았다. 어머니가 이렇게 무서운 분인 줄 몰랐어. 우리가 너무 얕봤던 거야. 그날 밤 이민호 부부는 처가에 몸을 맡겼다. 박혜진의 부모는 사위 부부의 몰락을 보며 혀를 찼다. 평소에 효자 행세만 하더니 진짜 어른 앞에서는 이 모양이구나. 박혜진의 어머니는 딸을 나무랐다. 시어머니가 집을 파시기까지 했으면 너희가 얼마나 잘못했으면 그랬겠니? 한편 김영자는 새 집에서 이수정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다. 엄마, 속이 후련해요? 그래도 마음이 편하지는 않네. 어쨌든 내가 낳은 아들인데. 하지만 엄마가 잘하신 거예요. 계속 당하고만 살 수는 없잖아요. 김영자는 딸의 손을 잡았다. 수정아,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이렇게 할 수 없었을 거야. 엄마,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 시작하세요. 김영자는 창밖을 바라봤다. 새로운 동네, 새로운 집, 새로운 이웃들. 72년을 살아오며
처음으로 온전히 자신만을 위한 공간을 가지게 되었다. 복수는 끝났다. 이제 진짜 자유가 시작되는 것이다. 3개월이 지났다. 김영자는 새집 베란다에서 화분에 물을 주며 평온한 아침을 맞고 있었다. 소형 아파트의 베란다였지만 햇살이 잘 들어와 꽃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다. 예전 집에서는 아들 부부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가꿔보지 못했던 취미였다. 엄마, 안녕하세요. 아래층에 사는 30대 주부가 인사를 건넸다. 이 동네로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이미 여러 이웃과 친해졌다. 나이 차이에 상관없이 모두 영자 언니라고 불러주는 것이 기분 좋았다. 미영 씨, 오늘도 일찍 나가시네요. 네, 아이 학원 보내고 마트 가야 해서요. 언니는 오늘 뭐 하세요? 오늘은 문화센터에서 요가 수업 있는 날이야. 김영자는 활짝 웃었다. 72세에 시작한 요가였지만 몸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다. 핸드폰이 울렸다. 이수정에게서 온 전화였다. 엄마, 오늘 저녁에 갈게요. 뭐 해드릴까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엄마가 다 준비할게. 엄마가 요리하시면 안 되죠. 제가 사갈게요. 그럼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 해놓을게. 김영자는 전화를 끊고 시장에 나갔다. 예전에는 큰 마트에서 한 번에 장을 봤지만 이제는 매일 필요한 만큼만 사는 것이 즐거웠다. 혼자 먹을 분량을 정확히 알게 되면서 음식물 쓰레기도 줄었다. 영자 씨,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정육점 사장이 반갑게 인사했다. 갈비 좀 주세요. 딸이 오늘 온다고 해서. 딸분이 효녀시네요. 자주 오시는 것 같던데. 그래요, 착한 아이예요. 김영자는 뿌듯한 마음으로 장을 봤다. 예전에는 항상 4인분, 5인분을 생각해야 했지만 이제는 딸과 단둘이 먹을 만큼이면 충분했다. 집으로 돌아와 갈비찜을 준비하면서 김영자는 지난 3개월을 되돌아봤다. 처음에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웠다. 40년 넘게 살던 곳을 떠나는 것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이 작은 집이 진짜 자신의 공간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오후 2시 문화센터에서 요가 수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카페에 들렀다. 최근에 알게 된 또래 친구 몇 명과 차를 마시기로 했다. 영자 씨, 여기요. 벌써 3명의 친구가 와 있었다. 모두 이 동네에 사는 6070대 여성들이었다. 오늘 요가는 어땠어요? 힘들었어요. 그래도 몸이 좀 유연해진 것 같아요. 영자 씨는 정말 대단해요. 우리 나이에 새로운 걸 시작하기가 쉽지 않은데. 김영자는 친구들과 수다를 떨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예전에는 이런 여유가 없었다. 항상 가족들 뒷바라지에 바빴고 자신만의 시간이란 게 없었다. 그런데 영자 씨, 아들분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친구 중 한 명이 물었다. 김영자는 잠시 망설였다가 솔직하게 답했다. 연락 안 해요. 사이가 좀 안 좋아졌거든요. 아이고, 그럼 안 되는데. 가족인데. 가족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게 나을 때도 있어요. 김영자의 단호한 말에 친구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와 갈비찜을 마저 준비하고 있을 때 현관벨이 울렸다. 이수정이 생각보다 일찍 왔다. 엄마, 다녀왔어요. 이수정은 과일 바구니와 케이크 상자를 들고 있었다. 뭘 이런 걸 사와. 돈 아까워. 엄마 좋아하시는 딸기 케이크예요. 그리고 이거 보세요. 이수정은 봉투에서 서류를 꺼냈다. 뭐야, 이게? 엄마 명의로 된 정기적금 통장이에요. 매월 자동이체로 들어가게 해놨어요. 김영자는 통장을 들여다봤다. 매월 50만 원씩 들어가는 적금이었다. 수정아, 이런 걸 왜? 엄마, 제가 이제 엄마 노후를 책임져야죠.
오빠는 기대하지 마시고요. 김영자는 딸의 손을 꽉 잡았다. 눈물이 핑 돌았다. 고마워, 수정아. 저녁을 먹으면서 두 사람은 여러 이야기를 나눴다. 엄마, 오빠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아세요? 모르지. 연락도 안 하는데. 제가 들은 바로는 회사에서 징계받았대요. 김영자는 숟가락을 놓았다. 징계를? 효자라고 소문났던 게 거짓말이었다는 게 알려졌나 봐요. 어머니한테 집까지 빼앗겼다고 소문이 났다더라고요. 김영자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아들이 힘들어한다는 소식이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다. 그리고 며느리는 친정에서 쫓겨났대요. 친정 부모님이 너무 화가 나서 쫓겨났다고? 네, 시어머니를 그렇게 대했다는 게 알려지니까 친정에서도 용납을 안 하더라고요. 이수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계속 말했다. 오빠 부부가 요즘 원룸에서 살고 있어요. 둘 다 일자리 구하기도 힘들어하고. 김영자는 한숨을 쉬었다. 그래도 자업자득이야.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고 했으니까. 맞아요, 엄마. 엄마가 너무 착하셨던 거예요. 그날 밤 이수정이 돌아간 후 김영자는 홀로 거실에 앉아 있었다. 아들 부부의 근황을 들으니 마음 한편이 무거웠다. 그래도 후회는 되지 않았다. 만약 그때 굴복했다면 지금쯤 요양원에서 외롭게 지내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다음 날 아침 김영자는 일찍 일어나서 동네 산책을 나섰다. 새로 생긴 습관이었다. 예전 동네보다 공기도 맑고 산책로도 잘 되어 있었다.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낯익은 얼굴을 봤다. 박혜진이었다. 초라한 차림으로 마트 쇼핑백을 들고 있었다. 박혜진도 김영자를 봤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어머니. 박혜진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다. 혜진아. 김영자는 담담하게 인사했다. 어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여기서 살아. 너는? 저도. 이 근처에서. 박혜진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예전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래, 잘 살아라. 김영자는 그 자리를 떠났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집에 도착해서 김영자는 거울을 봤다. 3개월 전보다 얼굴이 밝아졌다. 근심 걱정이 줄어서 그런 것 같았다. 요가와 산책 덕분에 몸도 더 건강해진 느낌이었다. 오후에 정수민에게서 전화가 왔다. 영자야, 잘 지내고 있어? 응, 아주 잘 지내고 있어. 다행이야. 그런데 혹시 민호한테서 연락 온 적 있어? 없어. 왜?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요즘 힘들어한다는 소문을 들어서. 김영자는 잠시 생각했다가 말했다. 수민아, 나는 후회 안 해. 그때 안 그랬으면 지금쯤 더 큰 고생을 했을 거야. 물론이지. 내가 잘한 거야. 난 내가 자랑스러워. 전화를 끊고 김영자는 베란다로 나가 꽃에 물을 주었다. 작은 화분이지만 매일 정성을 들이니 예쁘게 피어나고 있었다. 저녁 때 이수정에게서 문자가 왔다. 엄마, 이번 주말에 온천 여행 어때요? 제가 예약할게요. 김영자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다. 좋아. 엄마도 온천 가고 싶었어. 72년을 살아오며 처음으로 딸과 단둘이 떠나는 여행이었다. 예전에는 가족 여행이라고 해도 항상 남편과 아들 중심이었다. 이제는 정말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그날 밤 김영자는 일기를 썼다. 새 집으로 이사 온 후 시작한 새로운 습관이었다. 오늘은 요가도 하고 친구들과 차도 마셨다. 혜진이를 우연히 만났지만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 같다. 수정이와 온천 여행도 가기로 했다. 나이 들어서도 이렇게 설레는 일이 있다니. 일기를 쓰고 나서 김영자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야경이 아름다웠다. 예전 집에서는 볼 수 없었던 풍경이었다. 높지 않은 층수라 멀리까지 보이지는 않았지만 평온하고 조용한 주택가의 모습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다. 김영자는 72년을 살아오며 처음으로 진짜 자유를 맛보고 있었다. 누군가를 돌보고 누군가의 눈치를 보고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삶이 아닌 온전히 자신만을 위한 삶. 이제 시작이었다.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는 전적으로 자신의 몫이었다. 그리고 그 선택권을 되찾기 위해 치른 값은 충분히 의미가 있었다. 김영자는 내일 아침에도 산책을 나가고 요가를 하고 친구들과 차를 마실 것이다. 그리고 이수정과 함께 온천 여행을 떠날 것이다. 더 이상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는 오직 자신만의 행복한 시간들이었다. 진정한 승리는 복수가 아니라 자유였다. 그리고 김영자는 마침내 그 자유를 얻었다.